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친정 아빠는 이름 대신 제게 낡은 문서 몇 장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이미 회사가 망했던 탓에 남길 유산은커녕 빚이나 남겨주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끝까지 이 못난 딸의 인생까지 구제해 주시고 가셨네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아빠와 단 둘이 살아야 했거든요. 아빠는 작업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아침 저녁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드셨어요.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아빠는 딸아이 혼자 식탁 앞에 앉아있는 걸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희생을 하셨던 거죠. 그런 아빠 덕분에 저는 부모님 사랑에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몫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딸이기 때문에 아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 있었어요. 그럴 때는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저희 시부모님들이세요. 아빠와 제 시아버지는 30년 지기 친구 사이거든요. 두 분은 동향의 나이까지 같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저희 아빠와 제 시아버지 관계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아빠가 막 회사에 취직한 20대 후반때였어요. 당시엔 대학만 나와도 취직이 보장되던 시절이었는데 거기다 저희 아빠는 명문대 출신이라 남들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자마자 꽤 이름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에 입사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명문대생이라고 해도 학업과 실무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입사 후 한동안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선배가 책상 앞에서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발로 뛰어 얻으라는 조언을 해주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공장에 직접 달려가 실무자들 옆에서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때 마침 공장에 막 취직해 일을 배우던 제 시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두 분 다 일찍 고향을 떠나와 각박한 서울살이를 하던 중이라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대요. 거기다 홍기가 찼음에도 사귀는 사람 하나 없던 처지라 더더욱 두 분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툭하면 저희 아빠 자취방에 모여서 맥주를 마시거나 쉬는 날엔 근처 당구장을 찾곤 하셨대요. 주변에선 남자들끼리 붙어 다니니까 둘 다 연애도 못하는 거라고 떨어져 지내라고 했다지만 소용없었죠. 사람들 생각과 달리 저희 아빠와 제 시아버지가 결혼을 서두르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자기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결혼하겠다 마음 먹은 상태였고, 제 시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결혼을 할 처지가 못 됐던 거였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공장에서 번 돈으로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당장 그 수입이 끊기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결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꿈도 안 꿀 수밖에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시골 아버님이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비를 대느라 그나마 있던 월세방 보증금까지 털어서 시골집에 보내는 바람에 한동안 공장 사무실에서 숙식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빠는 그 사실을 알고는 시아버지를 아빠 자취방으로 데려와 한동안 두 분이 함께 살았다고 하더군요.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살다 보니 두 분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고, 독자였던 저희 아빠는 제 시아버지를 친형제처럼 생각하게 되었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던 두 분은 저희 아빠가 결혼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입사 후 몇 년이 지나 꿈에 그리던 창업을 하게 된 아빠는 일찌감치 특허를 내놓은 기술이 몇 개 있어서 구멍가게 수준의 신생회사임에도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운도 따라서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회사가 안정이 되고 나니 결혼하라는 집안의 압박이 거세졌다더군요. 저희 친가에서 정해준 분과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만나게 되었죠. 아빠는 당시 중학교 음악 선생이던 엄마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선본 지 일주일 만에 청혼을 했대요. 시간을 끌었다간 혹여 다른 사람한테 엄마를 뺏길까봐 조바심이 났다나요? 아빠는 엄마의 청혼에 놀라긴 했지만 역시나 hun기가 차서 주변의 눈총을 받던 터라 어떻게 할까 고민했대요.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었으니 더더욱 그랬겠죠. 아빠가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첫눈에 반한 것 또한 아니었거든요. 그런 엄마한테 아빠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그런 아빠의 태도에 결국 엄마도 두 손 두 발 닫은 거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이듬해 시아버지도 결혼을 하셨어요. 신혼집 차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려는 걸 저희 아빠가 월세방 보증금을 만들어주셔서 다행히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빠와 저희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와 저희 시어머니도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셨어요. 결혼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했지만 출산은 저희 시부모님이 먼저였어요. 남편과 저는 1년 차이로 어릴 때는 거의 공동육아에 가까울 정도로 먹고 자고 싸며 함께 자랐답니다. 하지만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는 전보다는 소원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여자들끼리 모여 함께 육아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겼거든요. 비록 집안끼리는 전보다 왕래가 덜했지만 그래도 아빠와 시아버지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독립을 했을 때도 아빠가 회사 하청업체까지 시아버지 공장으로 바꿔줄 정도로 챙기셨거든요. 덕분에 시댁 살림도 피기 시작했고 몇 년 뒤 집을 사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아빠와 시아버지 그리고 저의 성장 스토리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와 시아버지는 서로 서둔지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랑 제 남편도 그랬으니까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가족끼리 종종 만나 여름 휴가도 같이 가고 모여서 밥도 먹고 그랬지만 사춘기가 되고부터는 서로 어색해서 만나도 대면대면 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점점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도 차츰 줄어들었고 아빠들끼리만 밖에서 만나곤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된 건 입사 2년 차 때 사수와 신입 교육을 맡게 되면서였어요. 명단에 적힌 이름을 보는데 그 중에 낯익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서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남편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 반가움과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나중에 그러는데 원서를 넣은 곳 중 2군데에 붙었는데 일부러 제가 있는 회사로 들어왔다더군요. 저보다 연차가 낮은 건 알지만 그래도 한 공간에 있고 싶었대요. 오래전부터 저를 짝사랑했지만 워낙 사는 형편이 차이가 나서 고백은 꿈도 못 꾸고 있었다네요. 그러다 직장이라도 같이 다니면 제가 자기를 쳐다봐주지 않을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그 결정은 적중했어요. 남편이 같은 회사에 입사하고부터 저도 자꾸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자꾸 눈에 들어오니 마음도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저희 부서로 발령받는 바람에 일적으로도 자주 엮이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일적으로 지내다가 의도적인 남편의 접근으로 이성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제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무슨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지,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뭔지 등을 캐치했고 그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제게 접근했어요. 물론 당시엔 이런 사실들을 몰랐었죠. 그저 남편이 저와 성향이 비슷한 줄로만 알았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 계획하고 오랜 시간 버틸 줄 아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건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더군요. 물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요. 한 직장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면서 전후에도 사랑도 싹튼 우리는 재회한 지 1년도 안 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려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귀다 결혼까지 가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헤어지게 되면 아빠들 사이도 서먹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되면 그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아는 사이라 어떤 면에선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하지만 상대를 너무 잘 안다는 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감추고 싶은 연애사나 학창시절 말썽을 부렸던 것까지 죄다 알려진 상태라 때때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거든요. 영화에서처럼 기억을 지우는 펜이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룰을 정했어요. 창피한 기억은 서로 잊어주기로요. 그렇다고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우리의 연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비밀 연애를 2년 동안 지속하던 우리는 어차피 할 결혼이면 빨리 해서 남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자 생각하곤 부모님들께 교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시댁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이었고 저희 아빠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빠, 반응이 왜 그래? 상준씨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하는 사이에 사돈을 맺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말이야. 상준이야,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는 녀석이라 사윗감으로 최고지. 어쩌면 그때 이미 아빠는 제게 닥칠 불행을 감지하셨는지도 몰라요. 누구보다도 저희 시댁 어른들에 대해 잘 아는 분이 바로 아빠였으니까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댁에선 당장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특히 아버님이 좋아하셨죠. 이야, 우리의 40년 우정이 이젠 사돈으로 끝을 맺는구만. 사돈, 딸 걱정은 하지 말게나. 내가 딸처럼 아끼고 보살필 테니 자네도 내 아들 잘 좀 부탁하네. 시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그런 친구한테 도저히 결혼이 탐탁치 않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날 아빠의 표정이 하도 안 좋아서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빠랑 외식을 하며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아빠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빠 회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 뭐예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입구엔 공사 일자가 적혀 있었어요. 4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됐더라고요. 공사장 인부를 붙잡고 전에 여기 있던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망해서 부지를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회사는 제가 취직하던 해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단 얘기였죠. 그럼 그동안 아빠는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던 걸까요? 매달 생활비라고 주셨던 돈은 어디서 만드셨던 걸까요?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려서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라는 게 연애하는 데 빠져선 아빠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아빠 그늘에서 편하게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아빠, 회사지. 어디긴 어디야. 왜? 퇴근길에 뭐 사다 줘? 아빠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아무 일 없는 듯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차마 오늘 본 얘기는 못하고 오늘 일찍 들어오시라고 고등어 사다 맛있게 구워 놓을 테니 저녁 드시지 말고 바로 오시라고 말하곤 끊었어요. 그리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내가 이러면 아빠가 더 힘드실 거란 생각에 눈물을 닦고 마트에 들러 아빠가 좋아하시는 고등어를 한 손 샀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그릴에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저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밝은 얼굴로 퇴근하는 아빠를 맞았죠. 늘 그래왔듯 아빠의 양복 상의를 받아들곤 옷장에 넣었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곤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오랜 시간 가장의 무게를 이 어깨에 지고 살아오신 아빠가 새삼 대단하고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유일한 가족인 딸한테까지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앓으셨을 아빠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젖었어요. 그래서 얼른 눈물을 훔치고 나와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아빠와 저녁 식사를 마친 저는 오늘 회사에 갔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당황하시더군요. 이미 김 전무님과 통화해서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허공을 응시하시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미안하다. 아빠가 내 결혼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치러주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네 아빠 이렇게 안 죽는다.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다오. 우리 유미 아빠 믿지? 이미 환갑이 넘은 연세에 제 길을 노리는 아빠가 안쓰러워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어요. 낮에 통한 전무님이 그러셨거든요. 수십 년 피땀 흘려 세운 회사가 넘어갔는데 사장님은 전 재산 다 털어 직원들 월급이랑 퇴직금 챙겨주셨어. 그래놓고 정작 당신은 집도 전세로 돌려서 살고 계시니 참. 그리고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사장님 요즘 세차장에서 일하신다. 퇴직한 전 직원이 일하는 세차장인데 거기서 일당 받고 일하신다더라. 나도 얼마 전에야 소식 듣고 알았어. 퇴사할 때 전 직원 퇴직금 정산까지 문제없이 해결해 주시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는 있으신 줄 알았는데 본인 전 재산 다 털어서 해주신 건지 누가 알았겠니. 이런 상황에 제기라니요. 턱도 없죠. 그런데도 아빠는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들떠 보였어요. 저와 아빠는 밥 빌리러 온 흥부처럼 그들의 눈치만 볼 뿐이었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자 시아버지는 신혼집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돈, 신혼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형편대로 하자면 20평대 빌라 전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데는 유미한테 무리겠지? 내심 저희 쪽에서 집을 해주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형편에 따라 살아야지. 안 그런가? 집 정해지면 말해주게. 혼수를 채워야 하니까. 하지만 시아버지의 기대와 다른 아빠의 대답에 룸 안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하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폐물 같은 건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세트로 맞춰놔 봐야 유행도 금방 지나고 촌스럽다나? 게다가 유미 넌 좋은 목걸이며 반지 많잖니. 그래서 말인데
폐물은 그냥 넘어가자. 정 아쉬우면 살면서 상준이한테 해달라 그러고. 네, 그럴게요. 처음부터 폐물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마치 안 하는 게 국룰인 것처럼 포장하시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였죠. 시아버지가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예단비에 대해 물으셨어요. 어차피 일부는 되돌려 보내야 하는 돈이니까 애초에 딱 받을 만큼만 보내는 게 어떨까 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폐물도 건너뛰고 약소하게 하는 결혼인데 예단비가 필요한가 싶네만. 어차피 자네나 나나 집안 식구도 별로 없으니 친인척 인사는 각자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네. 그러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예단비까지 생략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폐물이야.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런다 치지만 예단비는 다르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너무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자식이 둘만 돼도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장가 보내는데 예단비도 못 받고 하는 게 어딨어요. 집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저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이럴 때 그쪽에서 아파트 한 채 주시면 좀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유미한테 물려줄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야박하게 구실 일이냐고요. 정말 서운하네요. 시어머니 못지않게 시아버지도 많이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낮은 한숨을 쉬시곤 말씀을 이어가셨죠. 실은 몇 년 전에 회사 문 닫았습니다. 자네한테는 진작 얘기 못한 건 미안하네. 자네한테 부담 줄까봐 일부러 숨기고 있었네. 회사 정리하면서 그간 일해온 직원들 월급이랑 퇴직금 정산해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없네. 몇 년만 기다렸다가 식을 올렸으면 지금보다는 제대로 치러서 보낼 수 있었겠지만 현재 형편은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를 접었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낙담했어요. 아니, 자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할 일이지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내가 무슨 부담을 느낀다고? 아무래도 자네하고는 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 딴엔 그렇게 생각했지. 그땐 그 말이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돈 문제더라고요. 10여 년 전쯤인가 시아버지가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한때 시댁이 휘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때 시아버지는 공장 일이 잘 안 되자 도박에 빠져 사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바람에 저희 아빠 회사 납품 기일을 못 맞춰서 손실을 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저희 아빠 회사에서는 시아버지 공장과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아무리 사장이라지만 아빠가 더는 친구 회사를 감싸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손해 입은 부분은 저희 아빠가 수습을 하는 대신 거래를 끊게 된 거였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었고 이면에는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거래도 끊긴 데다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돈 때문에 공장이 넘어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집을 팔아 공장을 잡아야 할 판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이자 없이 수억을 빌려주셨고 시아버지는 각서와 담보라며 집 문서를 내주셨어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요. 각서에는 10년 안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내주겠다고 명시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 아빠 입장에선 당신 사업이 망해 생활이 어렵다는 걸 친구가 알게 되면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회사 문 닫은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런데 그날 보니 시아버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날 상견례가 끝난 뒤 아빠가 제 시아버지랑 두 분이서 따로 술을 마시며 그 얘기를 했더니 그제야 생각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놀라더래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집에 돌아온 아빠는 침통한 표정이셨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말다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곧 볼 텐데 말이죠.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난처한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바꿔주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아빠를 바꾸라고 하시며 네 아빠는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짜증을 내셨어요. 전화를 받은 아빠는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셨죠. 그리곤 짧은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옹졸한 놈 같으니라고. 유미야, 너 이 결혼 후회하지 않겠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두 분이 싸웠다고 자식들 혼사까지 그만두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아빠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신혼살림은 시댁의 차리라고 그러는구나. 자세한 건 회사 가서 이서방한테 들어라. 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빠들 싸움에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됐지 뭐예요. 회사에 가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시아버지께서 도저히 전셋집 마련이 힘드시다고 한 몇 년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문제라면 우리가 대출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시작부터 은행 빚지고 살 생각 말라시면서 가풍 익힌다 생각하고 들어와 살라고 하셨대요. 안 그러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겠다고요. 자기야, 딱 3년만 참고 살자. 따지고 보면 아빠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3년이면 너랑 나랑 최소한 몇 천은 모을 거 아니야. 이자도 안 내고 돈도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응? 솔직히 싫었어요. 우리 집이 망하지만 않았다면 당장 아빠한테 말해서 전셋집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혹여 제가 그런 말을 꺼낸다면 당장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빠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금니를 꽉 꿰물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결심했죠. 결혼을 앞두고 아빠는 혼자 큰 집에서 살기 불편하다시며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하셨어요. 제 짐은 시댁 남편 방으로 들어갔고요. 집도 좁은데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총 5식구가 복잡거리고 살려니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났어요. 그렇게 40년 우정에 금이 가며 치룬 결혼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10월드 입성을 하게 되었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 생각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제 생각보다 아주 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고부터 아예 주방일에서 손을 떼셨어요. 청소며 빨래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시아버지도 툭하면 예단비 얘기를 꺼내시며 마치 저를 원수의 딸을 보듯 하셨죠. 시동생은 밖으로 도느라 집안일엔 관심도 없었고요. 처음엔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무지 애를 쓰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자 마치 나와 방만 쉐어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제 일에 무관심했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고 오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신 사장님 따님 휴대폰이죠? 전 세차장 사장인데요. 신 사장님이 방금 쓰러지셨어요. 뙤약볕에 장시간 세차 일을 하시다 탈진하셨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주말에 제가 집에 갔을 때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죽었다뇨.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제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황망한 저희 아빠의 죽음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례식 내내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하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옆에 서 있는데도 저 혼자 허허 벌판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 고아가 됐구나 싶은 게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눈물을 단번에 씻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희 친정에 찾아와 조의금 박스부터 찾으셨어요. 그리곤 100만 원씩 다발로 묶여있는 돈 중 10다발을 종이봉투에 넣으시곤 이건 니들 결혼할 때 못 받은 예단비라고 생각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예단비 못 받은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더라. 네 아빠 그렇게 보내고 경황 없을 테니 한동안 여기서 지내도록 해라. 안 사람한테는 내가 말해두마. 아버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랑 40년 지기 친구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 죽자마자 조의금부터 가로챌 생각을 하세요? 장례식에 빈손으로 오신 건 가족이니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조의금까지 손대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깟 예단비가 친구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런 거냐고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 이러냐? 애초에 예단비 안 주고 입 닦은 건 네 아빠 아니냐?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나쁜 건 네 아빠니까. 아무리 친구 사이래도 돈관계는 확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순간 결혼 전에 아빠가 화가 잔뜩 나서 돌아오셔선 제게 하셨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10몇 년 전 아버님이 써준 각서와 집 계약서 얘기였죠. 아, 아버님이 그렇게 돈관계가 철저한 분인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럼 이참에 아버님식으로 우리 계산 좀 해볼까요? 정확히 12년 전에 아버님이 집담보로 저희 아빠한테 빌려가신 3억 5천만 원. 기억하시죠? 10년 안에 그 돈 못 갚으면 집이라도 대신 주겠다고 계약서까지 가져오셨죠. 근데 올해로 딱 12년 됐네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애비가 너한테 그 돈 꼭 받으라고 그러디? 내가 돈 떼어먹을까봐? 그리고 그 당사자가 죽은 마당에 이제와 그딴 각서가 무슨 소용이냐? 난 그 돈 못 준다. 받고 싶으면 죽은 네 아빠 데려와. 왜 이러세요? 부모가 죽으면 재산도 채무도 자식이 물려받는 거 모르세요? 전 아빠 재산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 앞에 3억 5천 가져오시던가 아니면 집 비워주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드님한테도 전해주세요. 난 너같이 무능한 룸메이트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자고요. 다 들으셨으면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제야 시아버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눈치를 챘는지 저를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바닥까지 다 본 상황에 이깟 사과가 무슨 소용이래요?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돌보는 게 아니라고 했나 보네요. 그동안 저희 아빠가 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깟 돈 몇 푼에 인간이기를 포기하세요? 전요, 저희 아빠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버님 같은 사람 근처에 두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더는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소송을 통해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도 뺏었어요. 거기다 결혼 파탄에 이르게 한 시아버지와 그런 상황에도 늘 수수방관했던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소송을 벌이던 시댁 식구들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죠. 그런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자 남편은 부서 이동을 신청했고 남편의 발행과 달리 회사는 남편을 지방 계열사로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빠 일주기가 다가왔어요.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모처럼 아빠를 위해 상을 차렸죠.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라서 거창하게 제사상까지는 아니고 평소 아빠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아빠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지 뭐예요. 문을 열어보니 아빠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몇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제사상에 술이라도 올리려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빠와 함께 일했던 전 직원이자 세차장 사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들었어요. 회사 건물에 딸린 공장 부지가 하도 넓어서
팔 때 액수를 깎아주는 대신 거기에 건설될 아파트를 세 채 받기로 했다고요.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던데. 몇 년 뒤면 입주 시작된다고 그때 되면 따님한테 한 채 주시겠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하필 형편 어려울 때 시집 보내느라 혼수도 부실하게 해서 보냈다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혹시 몰라 손님들이 가시고 아빠가 남긴 서류들 중에 건물과 공장 부지를 판 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정말 세차장 사장님 말대로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큰 평수로 세 채나 받기로 했더라고요. 아빠가 몇 년만 참으면 이라고 했던 말의 뜻이 이거였던 거죠. 다음 날 아파트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자를 찾았더니 그분이 안 그래도 수차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도 반송이 되길래 걱정했다면서 65평짜리 세 채를 제 명의로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상속세와 이런저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일처리를 했어요. 세 채 중 한 채는 제가 살기로 하고 나머지 두 채는 세를 놓기로 했어요. 세금은 이혼하면서 챙긴 돈으로 처리를 했고요. 살아생전에도 딸을 위해서라면 당신 인생도 포기하고 사셨던 아빠는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셨네요. 비록 40년지기 친구한테는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기일에 찾아주는 직원들도 있고 우리 아빠는 인생을 꽤 잘 사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부터 아빠처럼 제대로 인생을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오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